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신인균의 항공전사입니다. 자, 오늘은 사상 최대의 전과를 올린 베카 계곡 전투죠.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공중전입니다. 그 베카 계곡 전투의 F-15 조종사들의 최고 격추기를 가진 에이스들 전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F-16이었죠. 자, 에어워 베카 2부입니다. F-15 탑 에이시스, 아브너 나베, 그리고 요람 펠레드, 이 두 조종사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건데요. 자, 사진에 보시듯이 이스라엘이 있고 위에 레바논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흰색이 있고 흰색이 두 개가 보이죠. 이 흰색 두 개가 이제 산이고 그 중간이 이 부분이 바로 계곡인데 여기가 바로 베카 계곡입니다. 이스라엘이 당시 이제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로 신속하게 이 기계화 보병사단을 이 해안도로를 따라서 보내고, 그런데 시리아에서부터 베이루트까지도 고속도로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시리아군이 들어와서 베이루트를 먼저 차단을 할 것을 우려한 이스라엘군 기갑부대가 이 베카 계곡 쪽으로 들어가서 이 고속도로를 먼저 점령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런데 이제 시리아가 여기다가 19개의 지대공 미사일 사이트를 기지들을 깔아버리고 이스라엘 공군들이 작전을 못하게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공군이 이 19개의 지대공 미사일 기지들을 다 때려 부수고 여기다가 기갑부대를 집어넣어서 고속도로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베카 계곡 전투의 핵심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지대공 미사일 기지들을 때리러 온 것을 시리아 공군들이 막으러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베카 계곡 상공에서 대규모 공중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SA6가 바로 당시로서는 뭐 비교적 신형 미사일인데 야전 방공 체계죠. 그래서 이 기갑 부대들 따라다니면서 방공해주는 야전 방공 체계인데, 이게 욤키푸르 전쟁 때 이스라엘 이 공군들이 이 야전 방공 체계, 즉 SA6에 걸려서 혼이 났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군은 이 욤키푸르 전쟁의 교훈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 SA6를 비롯한 야전 방공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때리고, 그리고 그 SA6가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 전투기들을 격추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거의 뭐 10년 가까이 연구를 하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시리아가 이 베카 계곡 일원에다가 이 SA6 15개, 그리고 나머지 SA2 이런 지대공 미사일들 4개 해가지고 19개의 기지를 집어넣습니다. 이제 이거를 파괴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뭐 사실은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대공 미사일들이 사라지니까 시리아 공군 전투기들이 이스라엘 공군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요격하러 나오는 것, 스크램블을 하러 나오는 것이죠. 이 스크램블을 하러 나오는 시리아의 전투기들을 또 이 전투초계죠. 캡을 돌고 있는, 전투초계를 돌고 있는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가서 또 요격을 해버리죠. 이렇게 해서 베카 계곡에서 완전히 뒤엉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부에서 제가 이 베카 계곡 전투에서 이 공중전뿐만 아니고 1부와 2부는 오늘 포함해서 전투기 조종사들이 얼마나 전투를 잘하느냐를 보여드리지만, 3부에서는 이제 지상 폭격을 담당하는 이 공격기들까지 전부 다 해서 베카 계곡의 모든 전투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것도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동원된 오늘 보여드릴 전투비행대대는 바로 133 전투비행대대입니다. 바로 트윌테인 기사단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붙였어요. 이스라엘 공군이 창설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F-15가 들어오면서 뒤에 수직 미익이 2개가 있는 이 전투기가 도입이 된 거예요. 당시 이제 수직 미익이 2개가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최신 전투기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소련으로 치면 미그 25, 그리고 미국도 F-14, F-15 이런 최강 전투기들만 그 뒤에 수직 미익이 2개가 있었죠. 그래서 수직 미익이 2개다. 이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이급이다. 우리는 고성능이다. 라고 하는 상징이었죠. 그래서 이 133대대는 자신들을 트윌테일 기사단이다. 2개의 꼬리를 가진 기사들이다. 라고 하고, 여기에 역시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를 폭격하러 갔던 대대원들이 상당히 있죠. 그래서 이 133대대를 창설했을 때 거의 이 이스라엘 최고의 에이스들이 여기 다 포함됐어요. 그래서 11킬을 한 사람도 있고요. 이런 다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사상 첫 번째로 미그 25를 격추시켰던 사람도 있고, 그리고 기관총으로 격추시킨 사람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기록을 가진 사람들 다 모아놓은 그런 전투 비행 대대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아브너 나베라는 사람인데, 바로 이 사람이에요. 소령인데, 이 사람이 1982년 6월 10일, 6월 10일 날, 몰 크리켓, 그러니까 19개의 시리아의 지대공 미사일 기지들을 때리러 잡는 그 작전에서 전투 초기 임무를 맡았어요. 이 편대는. 그렇게 해서 이 아브너 나베 소령은 자신의 F-15에다가 4발의 스페로 미사일과 4발의 파이튼 3 미사일을 달고 올라갑니다. 파이튼 3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서 자체 제작한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인데 사정거리가 한 15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스페로 미사일은 아시다시피 우리 팬텀에도 달려 있었고, 우리 한국 공군에도 F-16 피스브릿지 사업을 통해서 들어왔던 80년대에 들어왔던 F-16은 이 스페로를 사용을 합니다. 세미 액티브 미사일이죠. 끝까지 이제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쏠 수 있는데 사정거리가 한 40km 가까이 되니까 멀리서도 쏠 수 있는데 문제는 끝까지 락온을 유지해주고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더 발전한 암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만 유도해주면 나는 이게 신경 안 써도 미사일이 알아서 날아가는 그런 것으로 발전을 했죠. 그래서 이때는 암람이 없었으니까 스페로 4발 그리고 페이튼 4발을 장착하라고 8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F-16들은 4발의 미사일을 사이드와인드를 달고 올라갔죠. 여기는 8발입니다. 자, 이렇게 초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군의 A4 그리고 F4 팬텀 이런 지상 공격기들이 막 이제 지상을 공격합니다. 이 와중에서 A4나 F4 팬텀,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주인공인 나베 소령 입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A4와 F4를 요격하기 위해서 시리아군의 미그 21 전투기 4대 그리고 미그 23 전투기 2대가 합 6대가 확 몰려오는 것이죠. 이걸 지금 이제 그 AWACS 조기 경보기로부터 무전을 받고 신속하게 이 나베 소령의 편대가 그쪽으로 확 기술을 틀고 우리가 가겠다 해서 이제 탁 공격을 하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선두에 서 있던 이 나베 소령이 아브너 나베 소령이 들어감과 동시에 자신의 전방에 보이는 시리아군의 미그 23을 향해서 바로 그냥 박수원 해가지고 바로 스페로 미사일을 쏴버려요. 그래서 스페로 미사일 같은 경우는 끝까지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시리아 공군기들은 그 상황을 보지 못하고 바로 그냥 한 대가 엉겁결에 격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한 대가 엉겁결에 격추가 되다 보니까 나머지 6대들은 확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공군은 전자전기가 동원됐습니다. E707이 동원됐는데 그 전자전기가 이 지역 전체를 완전히 광역 제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리아 전투기들은 통신이 안 돼요. 지상 관제소로부터도 통신이 안 되고, 그리고 각각의 기체들도 1번기와 윙맨이 서로 통신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죠. 아니, 옆에 지금 우리 아군기가 있는데 저 아군기가 통신이 안 돼요. 지금 무전이. 왜? 이스라엘 전자전기가 제밍을 해버린 상태니까 통신이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사실은 마음부터가 내가 지금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체말로 완전히 쫄고 들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공군은 통신 다 되죠.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 네가 뒤에 따라와. 이런 거 통신 다 하는데 시리아는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맞닥뜨리게 되고, 또 이 레이더의 성능이 압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러시아 무기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게 러시아 무기가 뻥스펙이 많은 게 레이더가 러시아 레이더 같은 경우는 60도밖에 못 보는 겁니다. 지금 수호의 35 이 정도까지 오면 그게 이제 개량이 됐지만 60도만 보는데 이 미그 F-15나 F-16 이런 미제 레이더는 120도를 보는 거예요. 120도.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들어가면서 적기가 오는 것을 보고 이 나베 소령이 확 스페로를 쏘고 확 옆으로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적기는
스페로가 온 것도 모르고 그냥 맞아버리죠. 그리고 나머지 5대 확 산계를 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산계를 하면 이제 이 아브너 나베 소령이 쫓아가야 되겠죠. F-15 편대 4대가 지금 확 산계에서 도망가고 있는 미그 21 그리고 미그 23 5대를 이제 쫓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 기체 간의 기동성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 이 파란 선이 마하 1이에요. 마하 1. 마하 1 상태에서 여기 가장 가에 있는 이 큰 검은색 박스, 이게 F-15의 기동성이에요. 그리고 이게 미그 21입니다. 미그 21인데 미그 21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 이렇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F-15 같은 경우는 미그 21에 비해서 마하 1 상태에서 공중전 기동 성능이 훨씬 좋죠. 그런데 미그 23은 더 안 좋습니다. 가속 성능은 좋은데 공중전 성능이 더 안 좋아요. 그리고 미그 25는 더 안 좋습니다. 다만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동성이 떨어지는 것은 거의 떨어지지 않죠. 고도가 높아지고 속도가 높아져도 여기는 마하 2까지 가도 그냥 그대로예요. 그래서 아주 고속에서는 미그 25가 유리한데 마하 1 상태에서는 미그 25, 미그 23, 미그 21 이 세 기체를 F-15가 완전히 압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엉킨 도그 파이팅 같은 경우는 거의 마하 1 언저리에서 벌어지지 마하 2, 마하 3 여기는 엉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도그 파이팅 상황에서는 F-15를 당할 자가 없는 겁니다. 이 세 기체는. 그리고 확 흩어지는데 이걸 이제 아브너 나베 소령이 확 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쫓아가면서 바로 이 열추적 미사일인 페이튼을 탁탁 쏴버리는 겁니다. 한 발 쏘고 또 따라가면서 한 발 쏘고 해가지고 다시 2대를 연속 격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브너 나베 소령은 한 번의 출격에 3대의 적기를 바로 그냥 격추시켜 버리는 위협을 달성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너 나베 소령은 F-15 최초의 에이스가 됩니다. 이 아브너 나베 소령은 최종 7대를 격추시켜서 F-15 최대의 격추 기록을 가지고 있는 탑 에이스입니다. 그리고 한 번의 전투에서 3대를 연속 격추한 최초의 F-15 조종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아브너 나베 소령은 3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아브너 나베 소령인데 희한하게도 이 사람에 대한 기록, 어떻게 기동했다, 뭐 어떤 식으로 무전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잘 나와 있지 않아요. 희한하게도 이 정도 전과를 올렸는데 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나중에 이 보직을 마치고 혹시 정보 분야로 옮긴 것은 아닌가, 그래서 기록이 다 삭제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기록이 좀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아브너 나베 소령은 6월 10일의 에이스입니다. 자, 그런데 6월 11일, 이제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베카 계곡 전투의 마지막 날의 에이스입니다. 요람 펠레드 소령인데 이 요람 펠레드 소령이 역시 4기 편대, 그러니까 4개의 편대 그 F-15 4대로 구성된 편대의 편대장으로서 출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바로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휴전 협정을 발효하는 30분 전이에요. 30분만 지나면은 전투 없는 겁니다. 지금부터 끝 하는 상황인데 마지막 전투 초기를 하기 위해서 요람 펠레드 소령의 편대가 출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편대원 중에서 아브너 나베도 있어요. 자, 이렇게 출격을 해 있는 중인데 이날까지 요람 펠레드 같은 경우는 5기의 격추 기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2대는 인정을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3대의 격추 기록만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대는 왜 인정을 못 받았냐? 분명히 자기가 격추시킨 정황은 맞는데 사진 찍힌 게 없는 거예요. 화력 관제 레이더 그 화면에 찍힌 게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인접 기체에서 봐줘야 되는데 뭐 서로만 엉키고 정키고 하다 보니까 인접 기체에서도 못 봐준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떨어뜨린 거, 저 구석에 가서 떨어뜨린 거 맞는데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으로서는 억울하게도 2대의 격추 기록은 인정받지 못하고 실제 자기 마음으로는 5대를 격추를 했는데 정황상 3대만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요람 펠레드 소령은 그렇게 해서 4기의 F-15를 이끈 편대장으로서 휴전 발효 협정해서 발효 30분 전에 초기를 돌고 있는데 E2C 조기 경보기로부터 무전이 옵니다. 미그 23 2기 편대가 지금 접근하고 있다. 공격하라. 라는
무전이 옵니다. 그래서 이 요람 펠레드 소령의 편대가 즉시 그 미그 23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확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미그 23들이 이 요람 펠레드의 편대가 오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자, 요람 펠레드가 이렇게 4개 편대가 확 가는데 이 미그 23 두 대가 오다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회를 해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쫓아가는데 미그 23도 가속 성능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변이 끼다 보니까 저공 비행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미그 23은 이 F-15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저공으로 확 떨어져서 도망을 갑니다. 왜냐? 이제 룩다운 모드로 이렇게 즉 아래 레이더를 아래 방향으로 보는 모드가 이제 룩다운 모드인데 룩다운 모드로 보게 되면은 지상에 클러트가 많아요. 지상에 뭐 집도 있고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 반사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지상의 클러트에 의해서 이 비행기를 제대로 락온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그 23 조종사들의 자기네들의 어떤 전술이겠죠. 적을 만나게 돼서 혹시 피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가비니키의 장점을 살려서 완전히 저공비행해서 도망을 가는 이런 전술을 해라 라는 내용이 있겠죠.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이 요람 펠레드의 F-15가 상대적으로 높은 고도에서 쫓아가는데 도저히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페이튼 미사일을 쏴야 되는데 열추적 미사일 상대가 지금 도망가면서 뒤에서 얘를 확 내뿜고 있으니까 이거를 쏘려고 하면은 문제는 페이튼 미사일 우리가 알기로는 사정거리가 15km죠. 이 15km인데 이 15km는 전방에서 마주보고 갔을 때 이게 15km인 거예요. 그런데 쫓아갈 때는 최소 3km 이상은 붙어야 되는 겁니다. 3km 정도는 붙어야 되는데 계속 이 미그 23이 4km 정도를 유지하고 계속 도망가는 겁니다. 4km. 그러니까 이 페이튼 열추적 미사일을 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룩다운 자기는 조금 위에 있으니까 밑을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내가 스페로 미사일을 쏜다 보이기는 보이는데 스페로를 쏜다 하더라도 이 스페로가 제대로 유도가 될지 자신이 없는 겁니다. 왜냐? 이 요람 펠레드는 과거에는 F4 팬텀을 몰았는데 F4 팬텀 같은 경우는 이 룩다운 모드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가지고 밑에 있으면 제대로 못 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망설이면서 계속 쫓아갑니다. 이제 계곡 사이를 막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다가 그런데 과거에 팬텀 몰 때하고는 상당히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냐? F-15의 레이더가 팬텀보다는 훨씬 성능이 좋기 때문에 룩다운 모드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적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하면 되겠는데 해가지고 레이더가 이렇게 선명하게 잡아주니까 한번 쏴볼까? 쏜 겁니다. 그래서 스페로 미사일을 쐈는데 이게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쫓아가서 격추를 시켜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리고는 한 대가 격추가 되니까 다른 한 대가 신속하게 왼쪽으로 다시 회피 기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요람 펠레드의 이 레이더 화면에 너무나 선명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또 꺾어버리니까 이만큼 갈 때는 뒤에 덩치가 요만한데 꺾어버리니까 덩짝이 보이니까 훨씬 더 덩치가 크죠. 그래서 레이더에 더 선명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도망간다고 꺾었는데 그게 이 요람 펠레드의 레이더는 훨씬 더 크고 선명하게 보여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쏘는 겁니다. 스페로를. 그래서 역시 쫓아가서 정확하게 격추시켜버려요. 그래서 쫓아가면서 이 두 대를 요람 펠레드가 그냥 스페로로 빵, 도망간 것도 빵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시 실제 요람 펠레드의 화면에 나온 스페로 발사하는 장면인데 이게 이제 첫 번째 미사일이에요. 첫 번째 1번 첫 기를 이제 처음 미그 23을 격추하던 모습인데 그냥 스페로가 똑바로 그냥 날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격추를 시키고 두 번째 조금 왼쪽으로 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를 격추시킵니다. 왜? 두 번째 전투기는 이렇게 왼쪽으로 꺾었으니까 바로 미사일을 쏴서 격추를 시켜버렸죠. 이렇게 해서 너무나도 손쉽게 요람 펠레드가 두 기를 격추를 당일날 시킵니다. 그것도 휴전 발효 30분 전에. 정말 대단하죠. 그렇게 해서 요람 펠레드는 5대의 격추를 인정받게 되고 에이스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이 133대대의 현관에 있는 그림이랍니다. 현관에 가면 이런 그림이 있답니다. 이게 뭐냐? 133대대가 총
49대의 적기를 격추시켰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전투에서 무슨 날, 어떤 전투에서 무슨 날 해서 쫙 이런 게 있답니다. 133대대. 정말 대단하죠. 실전 격추 기록이 이 대대가 49대. 그리고 이 백하 계곡 전투에서 이 133대대가 격추한 적기가 33대. 그 중에서 페이튼 3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로 19대. 그리고 스페로 미사일로 10대. 그래서 미사일로 29대를 격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를 격추시켰는가 쫙 나오는데 여기 보면 기관포로 2대. 그리고 2대는 쫓아가는데 저기 뭐 속도를 떨어뜨렸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동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뭐 밑에 처박았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2대를 격추시켰고 2대는 기관포 그리고 29대는 미사일로 이렇게 격추를 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월남전 때 미사일 만능 시대라고 해서 미국이 팬텀에다가 전부 스페로 갖다 붙이고 해서 막 나갔다가 미국 21에게 완전히 정말 혼이 났죠. 그래서 이제 팬텀에다가 막 급하게 기관포 포드 장착하고 그리고 이제 F-4E 팬텀에서는 또 기관포 갖다 붙이고 이제 이런 개량을 했는데 그래서 미사일 야 공중전 아직도 기관포야 무슨 미사일이야 이제 이런 그런 것이 갑론을박할 때였어요. 왜? 월남전 끝내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월남전이 끝나고 처음 열린 가장 대규모 공중전이었는데 이제 그야말로 미사일 시대가 됐다는 것을 알린 겁니다. 이 133대대가 총 30세대 격추 중에서 90%를 그냥 미사일로 격추시켜버리고 월남전 때는 대세였던 기관포가 2대밖에 못했으니까 이제는 완벽하게 미사일 시대로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부에서는 F-16 그리고 오늘은 F-15의 에이스 그리고 에이스들을 알려드렸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쭉 보면은 결국은 비행기 성능 이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그 비행기 성능을 지원할 수 있는 전자전기 그리고 공중조기 경보기 이런 것들의 백업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기 경보기가 있죠. 그런데 전자전기가 없습니다. 30년 전에 40년 전 이 이스라엘 공군에도 있던 그 전자전기가 지금도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공군이 신속하게 구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주변국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 다 가지고 있어요. 북한은 당연히 없지만. 그래서 우리도 빨리 40년 전 이스라엘 공군도 가지고 있었던 그 전자전기 우리도 빨리 가져야 되고 그리고 역시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교전 규칙이 중요합니다. 우물쭈물하면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군 같은 경우는 정말 현장 지휘관이 전투기 조종사는 다 현장 지휘관이에요. 판단했을 때 내가 여기서 쏴야 되겠다라고 결심이 서면 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리비아 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전투를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거 보면 미국도 당시 레이건 대통령 이전에는 교전 규칙이 제대로 안 돼 있어 가지고 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교전 규칙을 바꾸는 그 시점부터 미국 공군도 완전히 이제 압도적인 전과를 올리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교전 규칙 손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33대대가 백하 계곡에서 보여주었던 그 엄청난 전과들 지금 보여드렸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런 것들 교훈 삼아서 전자전기 그리고 조기 경보기의 합동 네트워크 작전 능력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전투기의 성능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조종사들의 능력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결정지을 수 있는 교전 수칙 손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백하 계곡 전투 조종사들은 이만 마치고요. 다음에는 백하 계곡 전투 전체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